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 전술로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윤미향 의원이 오늘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위안부를 상징하는 나비 모양의 배지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김갑수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 인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탁현민 의전 행정관에서 이제 다시 기용되면서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인사가 났고요. 박경미 전 의원이 이제 총선에서 졌는데 교육 비서관으로 임명된 게 화제입니다. 그중에 박경미 의원 시절,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광 소나타 이렇게 연주한 게 있어요. 네, 그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가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약간 화제가 됐던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교육 전문가죠. 네, 저 교단에도 오래 있었고, 네, 비례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안 됐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까? 바로 청와대로 들어오는 좀 비서관. 드물죠. 네, 네, 좀 드문 일인데 원래 저분이 수학 교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피아노도 잘 쳐요. 네, 수준급으로 칩니다. 네. 근데 뭐 바로 직전까지 국회에서 교육위원을 했으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뭐 격에 관계없이 잘 간 거죠. 그러니까 박경미 의원이 대외적으로 좀 알려진 건 MBC 100분 토론 진행자를 하면서 네. 많이 좀 6, 드러났지만 7년 전에. 네. 예. 근데 사실 그 오래전부터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래 했고 또 그 전에 교육개발원에 있고 저도 이제 사적인 교류가 좀 꽤 있었던 편인데 이 교육개혁 내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포부가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 말하기가 이상하지만 국회의원 재선이 안 된 게 본인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게요. 본인의 포부를 네. 청와대에 입성함으로 해서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투사 출신하고 다른 경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교양 지식인인데 또 전문인이고. 네. 청와대 내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 말씀은 운동권 출신 386 출신 청와대 수석이나 행정관, 비서관들이 들으면 서운하겠네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가령 최민희 의원하고 네. 박경미 의원을 마주 앉혀 놓는다. 그러면 네.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자, 그냥 편한 월광 얘기예요. 소나타가 지난해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윤미향 의원이 이제 그림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출근했습니다. 이제 의원직이 시작됐고 535군요, 5층에 있는. 네, 오늘 뭐 기자들이 몰려갔고 이제 뭐 어렵게 잠깐 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후레쉬들이 촬영 기자들이 이건 아마 우리 촬영 기자가 잡은 잠깐의 영상인 것 같고요. 자막에 나오네요.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수진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방을 다녀갔다. 기사는 이렇게 나왔더군요. 네. 이제 뭐 의원이 이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나 일반적으로는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70%가 넘었기 때문에 그 국민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윤미향 의원이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그냥 뭐 국회의원 임기 됐으니까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윤미향 의원 경우는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네. 뭐 국회의원 했으니까
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예. 어, 그게 민주당 저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윤미향 의원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게 51%가 나왔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저 기부금의 횡령이나 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그 저도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도 보고 윤미향 의원 기자회견도 봤는데 그 말로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없다면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말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에 증명을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들을 전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일치 안 하고 말로만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 몇 주째 윤미향 의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왕 여기까지 온 길에는 이 윤미향 의원 건이 큰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번 사회적 시선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면 그냥 뭐 옥석을 가리지 않고 쏟아 부어서 한 사람을 굉장히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사례들이 있는데 윤미향 의원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게 지금 이제 규명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하나의 예만 들게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돈 씀씀이가 이상하다라고 한 거에 근거 자료가 국세청 자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회계사가 다 밝혀봤어요. 뭐냐면 정의연의 홈페이지를 가봐라. 그러면 비용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다 나와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국세청 편의적인 그 자료 때문에 요약본이 들어간다. 네. 그런데 이 국세청 요약본만 보고서 국세청 자료의 양식만 보고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령 기타 항목에 뭐 액수가 많다든지. 근데 이 정의연의 결산 보고서 보면 자세한 내용 다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사실이 규명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정말 배임이나 횡령이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많은 것이 굉장히 억울한 모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중사회가 우리 사회가 사실에 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에 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이니까 예단하지 말고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댓글에 험한 말들도 심하지만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도 또는 이 정의는 활동가들을 향해 쏟아지는 말들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에 뭐가 막 울분이 차 있어서 이 기회만 되면 이렇게 내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간 제 얘기의 핵심은 예단하고 추측하고 해서 그냥 인신공격하는 풍토 좀 네. 접고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네. 윤미향 의원인데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저 이만섭 전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자에 대해서.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여당도 한번 보고 야당도 한번 보고 그러고 뭘 결정할 때는 국민을 보고 결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미향 의원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한번 보고 네. 또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한번 보고 그러고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또 제기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인이 아니라면 뭐 좋아요. 이게 적당히 물론입니다. 넘어간다는 게 뭐 세월이 가면 흘러 잊어지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은 좀 여러 가지로 깊이 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만 보면 정대협이 생기기 전부터 위안부 문제에 노력한 것은 우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윤미향 의원이나 정대협이 나타나서 이제 공을 가로채 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비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은 또 감정적인 것도 있고요. 그럼요. 네. 유족 단체들이 활동을 통해서 요구하는 바, 원하는 바와
정의협이 요구하는 바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의협은 역사적 정리, 이 범세계적인 이 전쟁 범죄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었고 네. 사실 유족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상 내지 배상 차원에서의 관심이 훨씬 컸거든요. 네. 근데 이 보상 내지 배상이 지연되는 일이 정의연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련 단체들이 각기 자기 주장을 할 때 일방적인 얘기들을 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미 보도가 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유족회도 사실은 좀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돈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분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또 화가 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보는 건데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저 활동을 해왔는데 과연 이 특히나 돈 문제에 얽혀서 횡령 배임 같은 것이 있었는가?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는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에는 정의연에 관련돼서 네. 잠시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왜 표명하는 입장 하나하나를 보면 윤미향 씨에게 현재까지는 유리한 증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의연 활동가들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할머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만 사실은 오랜 활동 동안에 쌓여왔던 두 분의 감정 대립 이것이 증폭되는 측면도 세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싶어요. 정말 부정비리가 만연했다면 정대협이나 정의연 안에서 윤미향 의원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그런 건 있을 없다. 분들이 아니에요. 네. 예,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인데 근데 네. 그 태평양 전쟁 그 희생자 유족회 네. 저는 상당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오래된 단체고 우리가 국회에 있을 때도 뭐 그 유족회 회원들이 찾아오고 네. 만나고 그랬는데 근데 저 단체는 정부가 별로 지원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희도 어려운 단체고 정말 그 정부가 좀 보살펴 줘야 할 그런 단체인데 저 유족회는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러니까 더 정대협이나 이런 데 서운함을 예, 가질 수 예. 있고. 오히려 네. 정대협이나 뭐 그 정의연 같은 데서 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도 좀 챙겨주고 뭐 그랬어야죠. 사실. 알겠습니다. 네.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고 뭐 늘 하는 말이죠. 6월 5일 꼭 개원을 해야 한다. 네. 양쪽 다 논리는 분명합니다. 명분은. 네. 다수당이니까 예. 상임위원장 우리가 좀 많이 가져가야 되고 특히 애결이 법사위는 그동안에는 줬다고 하지만 지금은 177석인데 이런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야 협치한다더니 처음 첫 단추부터 힘으로 끌고 가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6월 5일이 국회 이제 개원 날인데 사실 저거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개원하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6월 5일 날 개원은 의장단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의사를 결정하거나 의안을 뭐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개원은 개원대로 해놓고 그리고 상임위 구성 협상 또 그대로 하면 되는데 대개 이제 그 국회 지금까지 관례가 저도 뭐 원내대표를 2번 해봤습니다. 관례가 이 상임위원회 배분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춰놓고 네. 그러고 개원하자 의장단 네. 선거하자. 자리 다 나눈 다음에 다 이제 문 열자. 하고 네. 의장단 선거하자. 이것이 하는 관례처럼 돼 있죠. 그래 해왔는데 그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지금 통합당 분들도 6월 5일 날 개원 날짜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국회 개원 절차니까 어차피 통합당이 안 해도 지금 그 여당만 해도 거의 뭐 200석 가까우니까 그냥 개원할 거니까 그냥 개원은 개원대로 하고 법적 절차는 절차를 밟아주고 그러고 상임위 협상 따로 하는 게 네. 좋지. 6월 5일 개원부터 아니 근데 이제 들어맞는다 그건 하는 민주당에서 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좀 만약에 안 이게 좋은데. 협상이 안 되면 예. 이게 상임위 배분도 안 되고 개원 협상도 안 되니 5일 날 문 여는 건 어렵다. 그날 저 의장단 뽑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명분은 이것마저도 이 협상을 안 해주는 미래통합당이 또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뭐 법대로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국회 개원을 야당 없이 여당만 하기가
그 모양이 아주 안 좋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개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국회의장을 뽑는 일이에요. 국회의장을 뽑는다는 건 또 뭐냐? 형식상 의장에 의해서 상임위원장들이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예결위하고 법사위 두 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예전처럼 해라. 그냥 그 야당 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당이 사사건건 막아서 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30%, 38%에 불과하게 됐더니 선거에서 쫄딱 망하더라. 예, 거기까지 얘기인데 자꾸 지나간 관행 얘기만 합니다. 야당에게 줬다 어쩌고. 근데 의석 배분이라는 게 국민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동안 벌여왔던 행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기껏 법안 통과시켜놔도 정략적으로 네. 한없이 문구 수정이라고 그러면서 시간 끌어갖고 될 일 안 되게 해서 그래서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게 간곡히 좀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옛날 영광을 회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몸을 좀 낮출 줄도 알아보세요. 매번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해버리면 그 이미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네. 의석 대비로 하자면 지금 미래통합 할 말 없는 겁니다. 자, 이재 의원님 말씀은 원내대표들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 아, 듣겠습니다. 예, 네. 예. 준비됐으면 원내대표들 사실 두 분 주장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법을 지키겠습니다. 국회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야 견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 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 전술로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내치는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두 분이 말이 다 맞는데 나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좀 여유를 가져야 하고 또 조영 원내대표도 또 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네. 꼭, 두 분 표정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예, 꼭 뭐 지난 날에 그랬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대범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그게 이제 13대부터 쭉 해왔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이제 두 번 할 때 왜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에 줬느냐 하면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네. 모든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당이 마음대로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특히 지금처럼 여당이 다수일 때는 여당이 다수의 유혹에 의해서 마음대로 입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의 위원장이라도 야당에 맡아야 된다. 또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 부분도 특히 지금 여당이 아주 막대한 다수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야당 제끼고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 말씀.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나 법을 집권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국민이 뜻에 의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국회에서는 예결위와 법사위 될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와 법사위는 제가 할 때도 네. 제가 여당 할 때도 그렇고 늘 야당에다 줘갖고 어느 정도 국회가 여야의 견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법사위와 예결위는 네. 야당에 주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걸 지금 굳이 현 여당에 그걸 엎을 필요가 없죠. 아니 근데요. 예. 다수당이라고 일방 통행을 하면 반드시 국민들이 응징을 해왔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봐온 게 뭐냐면, 근데 국회 선진화법, 동물국회 막아보겠다 했는데 그걸 야당이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완력으로 회의 막고 뭐하고 이걸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그리고 선거에서 응징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사위 예결위를 야당이 굳이 가져가겠다는 건 또다시 그걸로 법안 통과를 사사건건 막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더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자, 지난 20대 네. 국회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여당도 지도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여당도 협상력도 부족하고 그렇게까지 야당이 저렇게까지 안 나오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당도 좀 부족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길을 쓰고 저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알겠습니다. 않고요. 네. 예. 법안 통과를 사사건건 막는지 그렇게 지난해 한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자 지난해 8월입니까? 법사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뭐 매일 다툴 때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면 이제 여당이 법사위를 요청했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방 출장을 가버려서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김도욱 감사가 대신 상임위를 엽니다. 잠깐만 볼까요? 네. 지금 다 비웠죠?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의 안건이 40초 만에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40초 만에 회의 문 닫아버렸어요. 네. 이게 이제 방금 저 민주당 의원들 황당해서 라면 익을 네.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회의는 사회권을 김도욱 간사에게 넘기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당의 패시브 스킬은 도망입니까? 청문회는 반드시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저걸 이제 뭐 좀 해석을 달리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런다 좀 크게 보면 저것을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한 장치다. 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데 네. 근데 여당도 이제 저럴 경우가 저도 뭐 총정 국회의들 때 당하는 경우인데 참 황당하죠. 황당한데 저런 경우가 있는데 나 저걸 근본적으로 여야 간사들이 있습니다. 상임위에. 네. 여야 간사들이 본회의에 상임위 이 전체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네. 뒤에서 막구 조정을 다 해야 됩니다. 해갖고 저렇게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오늘 그게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저렇게 네. 안 하자든지 뭐 그럼 하는데 어떻게 하자든지 간사간의 협사를 다 해야 되는데 네. 전 뭐 간사간의 협사가 안 되니까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죠. 규정상으로는 의장단을 5일이든 6일이든 뽑은 다음에 의장단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표결해별 무소속을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데 네. 그러지 않고는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해갖고 그냥 네. 의장이 통과만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건 뭐 꼭 절차는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 빼고 예. 여당 의원들끼리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는 물리적으로 없는 거군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 왜냐 적도 그러면 없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처음부터 네. 안 열리죠. 그러면 내내 야당 없이 여당만 계속 하게 되는데 일단 모양새가 너무 안 그렇게 좋죠. 모양새도 안 좋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국회가 아니죠.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할게요. 뭐냐면 세상이 바뀐 걸 좀 이해하시라. 네. 예전에는 국회 안에서 쓱싹쓱싹 하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의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스들이 자기 집 아침 식사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지금은요. 100일 안에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특히나 국회 방송 시청률 의외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방송 내용을 또 따다가 네. 짤이라고 그러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또 다른 경로로 온갖 곳에 나돌아다녀서요. 아까 김도읍 의원이 했던 행동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청문회법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그냥 개회합니다. 40초 만에 안건이 없어 폐회합니다. 이러고서 일을 안 되게 해버리는 이런 행태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본다는 말이죠. 사실 그대로를 보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다음 주에 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럽시다. 말씀. 아닙니다. 예, 네, 뭐 네. 좋습니다.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만났을 때 왜 특임장관, 그 정무장관 이야기 했잖아요. 예. 네. 여기서 말하는 정무장관, 특임장관을 해보셨잖아요. 특임장관. 그죠? 그게 MB 때. 네. 옛날에 무임소 장관 네, 했다가 네, 무임소. 명치 들어본 것 특임장관 같습니다. 했다가 네. 그러고 이제 저희 할 때는 네. 특임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특임장관은 뭐 정무장관이나 전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네. 여야 간의 일이나 주로 또 이제 정부의 법안을 국회에서 그 여야의 협조를 얻어서 통과시키는 네.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각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직접 이제 하기는 하는데 네. 그러나 아무래도 주무부처 장관들이 좀 정치인들하고 상대하기는 좀 네.
잘 정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관 때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때는- 일종의 정부나 야당, 청와대와 그렇습니다.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네. 아마 정무 특임 장관이 그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 네. 좀 부드럽죠. 아무래도 뭐 큰 그 뭐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뭐 청와대 사람이 아니니까 네. 내각의 사람이니까 뭐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그래서 있죠. 실제 그때 뒤로 이렇게 뭐랄까 서로 협상하고 설득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실익이 있었습니까? 아 그럼요. 그 이제 먼저 정부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정부 발의 뭐 저 법안을 하면 네. 야당 원내 대표를 만나서 무슨 부서에서 어떤 법안을 내니까 네. 내용 이런 거라 그러더라. 좀 저 상임위 열면 좀 잘 협조하도록 저 상임위 간사들은 원내 대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그런 충분히 이렇게 좀 거긴 또 이렇게 뭐랄까 협상을 이제 하죠. 의원님 특유의 친화력이 있었을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풍경인데요. 21대 때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20대까지 네. 민주당은요 꼭 집권 야당 같았습니다. 집권당인데 이상하게 야당 기질이나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행동을 보면 야당인데 자신들이 정권을 갖고 청와대와 그러니까 이 정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행태를 해요. 네. 왜냐하면 뭐 특별감찰관제를 해달라.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했던 거예요. 공수처 공약했다가 폐기하면서 했던 거예요. 특임장관을 해달라. 이 모든 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집권당은 여당이나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당 내에서 명칭이든 행동이든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건 다 이미 있잖아요. 정무장관이 있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제를 할 필요 없이 공수처가 이제 설치될 것이고 등등인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제도나 명칭을 원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건 사실 그건 좀 남의 집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꼭 그렇지 않고요. 특임 장관이 뭐 제가 해봤지만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정무수석은 그러면 정무수석은 아무래도 청와대 사람이니까 네. 국회의원들은 거부감이 아무래도 있죠. 사실 뭐 근데 청와대 말을 직접 듣는 것 같은 의원님이나 뭐 저 이런 거니까. 뭐 다른 수석분들도 다 국회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네. 청와대 수석이라 그러면 국회의원들 좀 네. 가급적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권력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네. 나 특임 장관은 연하야 하나 뭐 동료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특임 장관이 있는 것이 네. 없을 때보다도 전국 운영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네. 해보면 근데 알지만. 문 대통령도 별로 거부감 없이 그럼 검토해 보시오 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건데 부드러운 네. 게 왜냐 그러면 여당도 반드시 청와대 말이나 대통령 말 다 잘 듣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제 임기가 네. 거의 끝나면 끝나갈수록 여당 안에도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푸느냐? 특임 장관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특별감찰관제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대통령 가족들 친인척 좀 더 보라는 거거든요. 주호영 원내가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반대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근데 가족들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사실 겹친단 말이에요. 특별감찰관제는 뭐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굳이 이야기한 거는 특별감찰관제도 있는데 뭘 또 공수처를 또 만들어요 이런 속내가 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볍게 넘기기엔 이 공수처는 매우 어렵게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고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여간 집권당 네. 대표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니까 잘 할 거예요. 네. 잘할 거고 저 김태년 원내대표가 네. 조영 원내대표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셨으니까 여당의 이제 정권 말기로 가면 이견이 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총선 승리돼 있고 문 대통령의 뭐 개인적인 그 리더십이라 할까요? 이것도 유독 여당 안에서는 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정권이 3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선이 있잖아요. 네. 다음 대선을 두고 여당 안에 뭐 단일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당 안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또 경쟁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선이 가까워지고 임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럼 여당 안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생기기 사실은 때문에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뭐 네. 겉으로는 똘똘 뭉쳐 있지만은 네. 속으로는 또 많이 부글부글하는 것도 많지요. 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갑수 시사평론가 이재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